안녕하세요. 5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대환영하는 논평성 보도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도 들어가 있고요. 제 취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잡은 제목은 부제로 잡긴 했지만 사실은 거의 제목입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위안부 권력인 윤미향을 이겼답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위안부 권력인 윤미향을 이겼다. 한겨레가 상당히 눈에 띄는 보도를 했어요. 5월 19일 밤 8시 50분쯤 윤미향 당선인이 이영수 할머니가 묵고 있는 대구의 한 호텔을 찾아와 무릎 꿇고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가 한번 안아달라고 하길래 한번 안아줬다. 그러니까 늙은이 마음이 또 그렇지 않고 하니까 한번 안아주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것뿐이다. 좀 할머니 말씀이라서 옮겨놓으면 조금 문장은 안 되지만 어쨌든 마음은 흔들렸다. 그런 표현을 읽을 수 있는 문장이죠. 이에 대해서 이때 그 현장에 있었던 한 관계자가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에게 내가 사과할 게 뭐가 있고 내가 용서할 게 또 무엇이 있느냐. 어차피 여기까지 와버렸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살았던 이야기를 한 것이어서 쉽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풀고 말고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한 관계자가. 그리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영수 할머니는 5월 25일 월요일이죠.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 할머니는 다른 거는 법에서 다 심판할 거라고 내가 조만간 며칠 내로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와라. 그 말만 했다. 윤미향 씨한테 그랬답니다. 정리하면요. 윤미향 당선자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다. 미안하게 됐다. 그러나 성금,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사는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저는 읽힙니다. 이러한 보도가 있은 바로 직후에 서울 서부지검 형사사부가 서울 마포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당연히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 위안부 쉼터라고 상당히 비싸게 산 그 쉼터의 고가 매입권, 정의연 회계장부 조작 여부, 기금, 성금, 정보 보조금 유용 여부를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유는 5월 11일 시민단체 활빈단을 시작으로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10여 건의 정의연과 윤미향 씨에 대해서 10여 건의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이 수사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수하겠다. 직접 수사하겠다.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검찰이 받아서 수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바로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검찰이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주목이 되고요. 경찰은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맞추는 수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힙니다. 두 번째 정리를 한 거 눈에 띄는 거는 이 이러한 고발이 서부지검으로도 갔지만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은 그중 3건을 자기네 형사부에 배당을 했었는데 천만다행히도 서울지검에 배당됐던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첩하면서 병합을 했습니다. 저는 서부지검도 수사를 한다 그러고 중앙지검도 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같은 테두리에 있는 사건인데 두 개의 검찰이 수사했는데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는 비슷한 건으로 기소를 한다, 저쪽은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도 어긋나고 한마디로 개판이 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이성윤 검사장이죠. 이성윤 검사장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성윤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좀
의견이 다른 것을 몇 번 보여가지고 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면은 왜곡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 서부지검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습니다. 이거 이성영 검사장이 하셨다면은 상당히 잘하신 판단이고요. 어쨌든 검찰이 쪼개지는 거를 피한 일이라서 상당히 잘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반일동상 지상 진실규명공동위원회하고 바른교육권 실천행동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라며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어요. 그것은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아동 청소년 학대 문제인지라서 조금 정의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한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큰 문제는 없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한 이제 상당한 취재를 해본 기자들이 공동으로 느꼈던 거를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기자 입장에서 그동안 정의연은 철옹성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웬만한 취재기관 제가 원하는 대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정의연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철옹성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의연과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자들이라면 혹시 갈 수 있는지 몰라도 근데 그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의연 의견만 받아쓰라는 쪽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취재를 못했던 이유는 뭐 저희가 허약했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여성단체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고요. 두 번째로는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한일 간의 역사 문제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정의라는 거를 위안부를 위한다고 하는 어떤 상당한 권력을 쥐고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증거를 잡기 위해서 파고드는 공격을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력을 만들어줬던 주인공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스스로 이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전 이게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거는요, 신미자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최고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로 처음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줬던 분입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랑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바로 이 할머니, 신미자 할머니가 같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2명과 함께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 행위와 시위 동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16년 전에 굉장히 옳은 판단을 한 거죠. 소신 있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법원은 이걸 기각했습니다. 자, 그때 기각을 했던 그 판사,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대한민국 판사들, 당신들 항상 옳은 판단하고 있는지 자신할 수 있는지 꼭 물어보고 싶어요. 판사들, 이번에 뭐 정권 바뀌고 춤을 추는 것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 사법부가요, 사법부랑 대칭되는 쪽이 검찰이죠. 검찰은 일개청입니다. 물론 상당히 큰 청이죠. 큰 청이지만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판부도 검찰하고 거의 대칭 기구니까 행정부로 따지면 한 개 부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작은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나 국회와 같은 상권 분립을 할 수 있는 상권 기관으로 대접해주고 중요시해주는 거는요. 소신 있는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정치에 예속되는 그런 판단들을 해왔어요. 대우는 잘 받으면서 소신은 못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이렇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걸 보여줍니다. 자, 그때 신미자 할머니는요, 그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정대협 관계자들을 향해서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삼고 있다라면서 수요 집회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타기하기 전에 남긴 유언장에서는 윤미향 지금 당선인을 비판했습니다. 수십 개의 통장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린다.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했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의연은 끄떡도 하지 않았고요. 그때의 사법기관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의연은 강력한, 그땐 정대협이죠. 권력기관이었던 모양입니다. 정의연은요, 재단법인입니다. 제가 재단법인은 조금 압니다. 재단법인은요,
돈 한 푼 하나 쓰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 목적에 어긋난 돈을 쓰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회계 정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럼 모든 걸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4월 23일 날 정의원은 안성쉼터를 매각 계약했다 그랬는데, 재단의 의결이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물론 뭐 그전부터 판다라고 내놨으니까 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격을 3천만 원 깎아서 그렇게 계약해도 되는지, 이사회에서 인정을 해준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안 했으면 이거는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법인은 다 어느 특정 무슨 정부 기관의 그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죠. 어떤 재단법인은 국방부, 어떤 재단법인은 외교통상부 다 받습니다. 근데 이 관리 감독청이 어디입니까? 이 정의연. 진짜 회계가 엉터리한 거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빠지고 누락되고 이상하고, 이 관청들 수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장단을 맞춰줬기 때문에 이렇게 비리가 컸던 겁니다. 자, 윤미향 씨는 외교부로부터 위안부 협상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 보고를 그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요. 외교적인 사항은 상당히 비밀인데 권력자라는 얘기죠. 근데 왜 이 정의연에 대한 정부 기관의 관리 감독은 소홀했느냐? 법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 조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 2016년 지금 서울 남산에 가면은요, 서울시와 그땐 정대협이죠, 만든 위안부 기억의 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이름을 새긴 기림비가 있습니다. 2016년. 바로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세운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요, 정의연에다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던 중요한 정부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정부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림비에 2004년에 바로 가처분 시정을 냈던 신미자 할머니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했던 분이 신미자 할머니인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왜 뺐습니까? 이거 박원순 시장 대답할 수 있나요? 네, 서울시 측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명단은 정대협이 제공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관리 감독은 제대로 했나요? 국고보조금 줬으면 서울시도 관리 감독해야 될걸? 자, 또 하나. 김두관 당선자, 송영길 의원, 정청래 당선자, 이런 사람들 다 여권의 실세들이죠. 윤미향과 정의연을 굉장히 두둔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정계에도 정의연과 관계된 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윤미향 씨가 더불어시민당 7번이라고 하는 매우 좋은 번호로 비례대표 당선이 될 수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들을 뒤를 봐준 세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은 해야 됩니다. 정경유착, 정원유착, 이런 거 다, 권원유착 다 하죠. 자, 이런 건 뭡니까? 시민단체하고 정치인의 유착 아닌가요? 정시유착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들 다 권력기관이 되고 NGO가 지오가 되는 모습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정부 돈을 마음대로 뺏쓰고 시민단체들이 다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 선거 때 그 사람을 동원해서 선거운동 안 하나요? 종교기관 동원하고 반일을 자기 선거 도구로 쓰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들이 왜 앞장서서 특히 3명의 눈에 띄었는데 이렇게 왜 보수와 진보 싸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 비리를 밝히라는 사람들을 토착 왜구라고 친일 세력으로 몰아갔던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자, 이번에 정의연과 윤미향 씨에 대한 수사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그의 부인 정경심 씨를 수사하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 개인에게는 필생의 수사가 될 겁니다. 거악 중에 거악을 상대하는 건곤일척의 수사가 될 겁니다. 상당히 흥미가 땡기는 거죠. 저라도 한번 이런 취재 해보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회는 윤석열 총장이 잡았으니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정의연 이사장인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입니다. 물론 이분은
윤미향 씨가 당선인이 되면서 정의연 이사장이 됐으니까 뭐 큰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성학을 공부했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우리 이나영 이사장이 생각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연은 자기 이름에 정의기억연대라고 정의를 넣고 있으니까 정의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성계는 왜 이 사건에 이렇게 조용합니까? 대한민국 여성계는 도대체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나요? 왜 스스로 자가 비판 능력이나 수긍 능력이 없나요? 여성계도 한번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여성계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책 기억하십니까? 무토 마사토시. 지금은 70이 넘었네요. 70이 넘은 분인데 서울에서 주한 일본 대사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냈죠.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픈 책입니다. 이 무토 대사는 일본 대사가 여러 명이 한국을 거쳐갔는데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일본 대사입니다. 2005년과 7년 사이 우리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공사를 했고 10년부터 12년 사이에 대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명박 정부 말기가 되겠네요. 이분은 한국에만 5번 근무하면서 12년간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일본에 돌아가서도 뭐 아시아국 이쪽으로 해갖고 한국과 관련된 업무만 40년 했습니다. 40년 외교 생활을 대부분을 한국과 관련된 걸 아시아 문제를 했던 얘기죠. 근데 이분이 낸 책이 바로 이 아까 화면에 나왔던 두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한국 대사를 할 때 2011년이죠.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가 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상당한 성금을 냈고 많은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토록 한국인의 정의를 느낀 적이 없다 이런 감사의 뜻을 표현했었고요. 대사를 마치면서 떠날 때 이 임사에서 한국과 4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양국 간에 더 깊은 상호 이해를 위해 힘을 다할 생각이다. 이런 이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간 후 이 외교관에서 퇴임을 했겠죠. 그럼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반한 및 혐한 인사로 변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방송에 나와서 한국,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2007년 이분이 일본에서 낸 책이 한국인이 오말에 나꾸때 욕 같다. 아주 일본말을 이제 서툴러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이렇게 번역되는 책을 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 즉 한국이 너무 한심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작년 7월에는 문재인 또 이후 사이에꾼가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재해, 우리는 재해이란 말을 보다는 재앙을 많이 쓰죠. 문재인이라고 하는 재앙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을 일본에서 또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들이 일본에서 제법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책을 냈다는 것 대한민국 언론도 다 보도했습니다. 이 무토 대사는 문재인이라는 재해이란 책에서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문재인 정권 2년간 심화된 한국의 상황과 최악을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를 전망했고요. 문 대통령이 한일 양국이 어렵게 마련한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리는 징용 갔다 온 사람들, 뭐 정신대 이런 분들, 그들은 일본은 징용공이랍니다. 징용공 재판에서 우리 대법원이 징용자 재판에서 개인 배상하라 그랬었죠.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유도하는 등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뿌리부터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역사 문제를 들고 나와 반일 자세를 극대화하는 이 혁명가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가 권좌에 있는 한 양국 관계의 보고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한일 양국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어떻게 퇴장시키면 좋을까 이런 의견도 자기 책에 넣었다고 합니다. 어이구 세게 했네 말. 저는 이렇게 얘기한 무토 대사에게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우리의 모순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다. 우습게 보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한국을 사랑해 준 게 지나쳐서 비판으로 변한 걸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우리의 모순과 부정과 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잊지 말라. 이 얘기를 무토 대사께, 물론 저보다 선배이시지만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4월 15일 날 윤미향 씨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7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미향은 국회에 가면 안 된다. 정의연은 비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언론에 보도 안 됐습니다. 다시 5월 7일 날 대구에서 이 할머니가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보도가 거의 서울에는 안 됐어요. 근데 이 보도가 5월 14일 날 중앙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15일 날 비로소 이제 공동보금회에서 현대중공업이 내놨던 10억 원 어떻게 사용했냐 이런 그 문의를 하면서 그 쉼터를 산 돈이 바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언론들이 벌떼처럼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사장을 임명한 몇몇 매체들은 취재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정통 언론들이 취재와 취재를 거듭하면서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한국의 저력입니다. 다 죽은 것 같지만 대한민국 쉽게 안 죽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무토대사 우리 한국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상 취재를 해보니까 하도 회계장부가 엉터리라서 너무 쉬운 취재라서 오히려 기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정의연과 윤미향은 30년 굉장히 강한 권력인 줄 알았던데 막상 파보니까 너무 쉬운 허술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술한 권력을 이용한 정치인들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지금 보니까 서로가 호가호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허술한 세력을 등에 업고 내가 어르릉, 저쪽도 저걸 업고 어르릉, 서로 맞보증 비슷하게 섰다고 할까? 지난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근데 그때 문 대통령 얼굴이 보게 되면 입술도 부릅쓰고 얼굴도 허연 게 굉장히 안색이 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광주에 가기 전에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을 새로 개정하는 헌법 정문에 넣겠다는 쇼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에 가서는 규명위를 통해서 광주 사건의 의혹을 반드시 밝혀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왜 의혹을 밝히라는 주문을 합니까? 자기가 예단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와서 의심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왜 그렇게 강력한 발언을 해야 했을까? 저는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보가 가장 빨리 들어가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의연에서 정의연 상태가 어떤지 바로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왜 문 대통령이 강력한 발언을 해야 했는가? 그 대답이 서서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앞에 5명의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본 총리로부터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일본의 기업인들의, 일본 국민들의 돈이 아닌 일본 정부의 돈을 내놓으라 그랬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 아베가 총리 이름으로 사과하게 만들었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원을 내놓게 했습니다. 그걸 해낸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어떠한 5명의 남자 대통령도 못한 걸 해냈거든요.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은 지금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온몸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연을 두두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정의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시대의 변화상입니다. 네. 밤잠 못 사는 정치인들 제법 있을 겁니다. 역사의 심판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비리면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서부지검에 병합시킨 만큼 소식껏 수사를 하기 바라며 저 같은 기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끝없이 추적을 해서 한일 역사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본을 제대로 이길 수 있는지 한번 그 방법을 찾는 기회로 같이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